본 오디오북은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손지영 교수님의 지도하에 일본 근현대 문학의 흐름 수업 자료로서 창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오늘은 근대 일본의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나스메 소세키의 수작 중 하나인 한눈팔기 오디오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눈팔기의 저자인 작가 나스메 소세키는 1867년에 출생하여 1868년 시작된 근대적 개혁인 메이지 유신 시기에 성장한 반자연주의 성향의 작가입니다. 그는 윤리적이고 이론적인 작품을 통해 자연주의에 대립하는 작품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작품 한눈팔기에서는 그가 어린 시절 양부모에게 길러진 경험이 돋보이는 자전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1900년에 문부성의 유학생이 되어 영국 유학을 경험한 후에 1910년 위궤양으로 병상에 앓아눕게 됩니다. 이때 풍자적이고 해학적이던 그의 작품이 인간의 내면에 초점을 둔 무거운 작품으로 분위기가 전환되었고, 이는 슈젠지의 대환이라고 일컬어지며 나스메 소세키의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나는 고향의 루소이다, 도련님, 마음이라는 작품 등이 있습니다. 본 작품 한눈팔기는 아사히 신문에서 연재되어 1915년 완결된 작품으로 후기 작품들 속에서도 나스메 소세키가 자신을 가깝게 투영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겐조의 아내, 그리고 시마다가 등장합니다. 주인공 겐조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고집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겐조의 아내는 히스테리 발작을 앓고 있으며 남편과는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시마다는 이전 겐조의 양아버지로 한눈팔기 작품에서 나스메 소세키의 자전적인 요소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로서 겐조에게 지속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며 탐욕스러운 성격을 보여줍니다. 발단은 겐조가 유학에서 돌아온 곳으로 시작되는데, 그가 집의 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게 되고 때마침 겐조의 양아버지인 시마다가 나타나 돈을 요구해오는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친정과 가족들도 겐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 속에서 그의 생활을 다루며 결말부에서는 겐조가 시마다의 요구를 거절한 뒤 100엔을 주고 그와 절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음은 한눈팔기에서 일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나스메 소세키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한층 깊은 공감과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겐조는 바다에서도 살 수 없었다. 산에서도 있을 수 없었다. 양쪽에서 버림받고 이쪽 저쪽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동시에 바다에서 나는 것을 먹고 때로는 산에서 나는 것에도 손을 댔다. 친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양아버지의 입장에서도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물건이었다. 그저 친아버지가 그를 허들의 물건으로 취급한 것에 비해 양아버지는 조만간 어떤 도움이 되게 해야겠다는 심산이 있을 뿐이었다. 이제 이리 데려와서 시안이든 뭐든 시킬 테니까 그리 알아라. 겐조가 어느 날 양가를 방문했을 때 시마다는 무슨 말 끝에 이렇게 말했다. 겐조는 깜짝 놀라 도망치듯이 돌아왔다. 어린 마음에도 잔혹하다는 느낌에 희미하게 두려움을 느꼈다. 그때 그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여하튼 오랫동안 학문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욕망이 충분히 싹틀 무렵이었다. 사원 같은 게 되어서는 큰일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다행히 이렇게 되풀이한 말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그럭저럭 사원이 되는 걸 면했다. 하지만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는 신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신통함 중에는 주변 환경과 잘 싸워냈다는 자부심도 꽤 섞여 있었다. 그리고 아직 이룩하지 못한 것을 이미 이룩한 것처럼 여기는 득이양양함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과거와 현재를 대조해 보았다. 과거가 어떻게 이 현재를 발전해왔는가를 의심했다. 그런데도 현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와 시마다의 관계가 파탄난 것은 현재 탓이었다. 그가 오스네를 꺼리는 것도 누나와 형과 동화할 수 없는 것도 현재 탓이었다. 장인과 점점 멀어지는 것도 틀림없이 현재 탓이었다. 한편에서 보면 남과 뜻이 잘 안 맞도록 현재 자신을 만들어낸 그는 딱한 존재였다. 아내가 겐조에게 말했다. 어차피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바보들 뿐이니까요. 겐조의 마음은 이런 풍자를 웃어넘길 수 있을 만큼 안정되어 있지 않았다. 주변 사정은 아량이 부족한 그를 점점 더 갑갑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사람이란 도움이 되기만 하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도움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공교롭게도 장인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 처남도 그런 방면으로만 성격이 발달한 사람이었다. 그에 반해 겐조는 천성적으로 실용과는 아주 먼 사람이었다. 겐조는 이사할 때 거드는 일조차 하지 못했다. 대청소를 할 때도 팔짱만 끼고 모른 채 했다. 고리책 하나를 묶을 때도 끈을 어떻게 건너질러 맨지 몰랐다. 꼼짝도 하지 않는 그는 주위 사람들 눈에 참으로 눈치 없고 둔한 사람을 비쳤다. 그는 그럴수록 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본령을 더욱 반대 방면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견지에서 예전에 그는 처남을 자신이 살고 있는 먼 시골로 데려가 교육을 시키려고 했다. 겐조가 보기에 처남은 무척 건방졌다. 집안을 활개차고 다니며 아무도 꺼려하지 않았다. 어느 이학사가 매일 집으로 찾아와 수업 내용을 복습시켜줄 때도 선생 앞에서 거리낌 없이 책상 다리라고 앉았다. 또한 그 선생을 이무개군이라고 불렀다. 저래서는 안 되지.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시골로 데려가서 교육시킬 테니까요. 장인은 겐조의 제안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시 묵묵히 거절했다. 장인은 눈앞에서 멋대로 횡포를 부린 자식을 보고도 그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 듯했다. 장인뿐 아니라 장모도 태평했다. 아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혹시 시골로 보냈다가 당신하고 충돌하게라도 하면 사이만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곤란해지니까 그만두셨대요. 아내의 변명을 들었을 때 겐조는 아주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밖에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고도 생각했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 신세를 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겐조는 주변 상황으로 볼 때 거절한 진짜 이유가 오히려 거기에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역시 처남은 바보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영리했다. 겐조도 그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겐조가 자신과 아내의 미래를 위해 처남을 교육시키려고 한 것은 전혀 다른 방면으로였다.